1월 7일 월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탠더드 푸어스 지수를 200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고용자 수가 15만 5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7.8%로 전월과 동일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ISM-P 제조업 지수는 56.1을 기록해 10달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S&P 500 지수는 0.49% 상승하며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0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부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0.7% 상승하며 23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프랑스는 0.24%, 독일은 0.26%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15만 5천 명 늘고 실업률은 7.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블룸버그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15만 2천 명을 소폭 웃도는 것이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만 명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7.8%로 전문가 예상치 7.7%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보다 호조로 나타났습니다. ISM 12월 서비스업 지수가 56.1로 집계돼 지난해 11월 54.7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ISM의 12월 서비스업 지수는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내 최고치이자 전문가 예상치 54.2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의 세부 항목 가운데 신규 주문 지수는 지난해 11월 58.1에서 12월에는 59.3으로 상승하며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지수도 지난해 11월 50.3에서 12월 56.3으로 급등하며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하는 결정은 어떤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경제 상황의 기초에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날짜 같은 것은 다소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산 매입 중단 결정은 경제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실업률이 조금씩 낮아져 연말에 7.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경우 연준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가 작년 4분기 실적을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새해 첫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웰스파고와 몬산토 등 주요 기업들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성적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정치권이 재정자벽 협상을 타결지은 이후 연방정부 부채 상환 협상 등 남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상대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의회가 임시적으로 재정 절벽을 2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여기에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추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S&P 500 지수는 무엇보다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도 시작되죠. 이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3대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S&P 500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애플의 주가 급락을 피할 수 없었죠.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전중 후강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우가 13,435까지 43, 나스닥이 3,101까지 1포인트, S&P 500이 1,466까지 7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전일의 양적 완화 중단 우려와 연말 연초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며 부하권 출발했으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장 초반 이후 장중 내내 강세가 이어지다 S&P 500 지수가 주봉 기준 200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일중 최고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12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6.1로 전월 54.7, 전문가 예상치 54.1을 상회하며 1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용시장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2월 비동업 부분 취업자 수 15만 5천 명 증가, 실업률은 7.8%로 전년 평균 8.1%를 하회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본 관련 업종, 금융, 항공, 네트워킹, 자동차, 철강, 빗절, 금속, 인터넷, 전자상것 업종 중심으로 141개 업종 중 80%인 111개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존스 30종목 중 22개, 나스닥 100종목 중 58개, S&P 500 종목 중 377종목이 상승하며 지수 상승폭 대비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리서치 모션이 4.2% 급등하고 모건 스탠리, 알쿠아, 울트 디즈니, 두폰, 알라이, 에이본, JP모간, 듀폰, 구글, 오라클, 골드만삭스, JC페니, 구디어 타이어 등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3일간 12% 폭등한 마이크론이 강보합 마감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금융주들의 증권사들의 매수 추천 덕분에 대부분 급등하였습니다. 시티그룹이 2.5%, 모건 스탠리 3.1%, 자이언뱅코프 2.9%, 선트러스트 뱅크, 골드만삭스, 뉴욕은행은 2.7%씩, 찰스수아 2.6, US 뱅코 2.2, JP모간 1.7, HCBK 1.6, 뱅크 오브 아메리카 1.2%씩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로 2.8% 하락했으나 재차 반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망했던 모건 스탠리가 최근 2배 폭등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마이크론도 최근 급등하였으며 아마콘, 오라클, 야후, 이베이 등도 강세를 보이면서 금융, IT, 전자, 상거래 주의 강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잠시 전망해 보면 2013년 상고하고로 나스닥 4,000포인트, 다우 15,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겠습니다. 금융, IT, 철강, 빗절, 금속, 통신, 전자, 상거래, 자동차 업종이 유망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추천 종목으로는 모건 스탠리, JP모간,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뉴욕은행 등 금융 관련주와 마이크론, 야후, 오라클, AT&T, 알쿠아, 보잉, 시스코, 구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USX, 스틸, 사우스 웨스트 항공, 포드 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용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로 나스닥 지수가 4,000포인트 그리고 다우 지수가 15,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금요일 야간 선물시장은 268.80으로 주간시장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저점 267.40, 고점 268.85로 1.4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2,900계약으로 급감 하루 만에 재차 급증하며 활발했습니다. 시초가 268.30후 강보합 출발 후 급락하였으나 267.40을 저점으로 반등한 후 23시 후 박스권에 움직이다 당일 고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407계약 매도한 반면에 애국인이 170기관인 178계약 매수하여 개인은 매도돼 애국인 기관은 매수가 대결하였습니다. 장초반 매수하던 개인이 매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장초반 매도하던 애국인이 매수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매수한 가운데 기관은 장중 내내 매수를 유지하며 모처럼 안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습니다. 옵션 시장은 콜옵션 상승, 풋옵션은 하락하였습니다. 네, 또 이번 주는 우리 국내 증시 옵션 만기도 예정이 돼 있죠. 이와 관련해서 선물과 옵션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금요일 국내 증시는 프로그램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기관의 현물 매도로 장중 2,001포인트까지 급락하다 장막판 낙폭을 만회하며 2,010포인트를 지지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네. 단기 급등 후 외국인들의 이틀간 선물을 6,000계약 매도하며 급조정이 전개되고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으나 종합지수 2,000포인트, 선물지수 268포인트 전후를 단기 저점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기 지수를 전망해보면 단기 조정 후
재상승하며 상승폭을 확대하여 만기 지수는 코스피 기준 267에서 275포인트 사이 종합지수 2050포인트 돌파 시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이 빗나갈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 265에서 263포인트를 전망합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2020포인트, 선물지수 270포인트 전후의 상승 출발 후 종합지수 2030포인트, 선물지수 271포인트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으로는 시초가 선물지수 270포인트 전후 시작 후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가 예상되니 장중 조정 시마다 선물을 매수한 후 고점에서 차익 실현 전략입니다. 만약 하락 진행할 경우 장중 조정 후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7포인트 저점으로 재상승할 것이니 역시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장중 고점은 종합지수 2040, 선물지수 273, 저점은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 267포인트를 제시하며 상승시 저항선 선물지수 271, 조정시 지선 선물지수 267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상한선 선물지수 273, 하한선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옵션 매매 전략으로는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옵션 매도는 자제하고 장중 조정 시 2월물 옵션 매수 차익 실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 상고 하고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글로벌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3년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해외 증시는 상고하고로 일본, 중국 중심으로 대부분 증시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엔저 경기 부양책으로 최소 13,000에서 15,000포인트까지 50% 추가 상승이 전망되고 중국은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최소 2,500에서 3,000포인트 이상까지도 30% 이상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미국은 나스닥 4,000, 다우 15,000포인트를 돌파를 기대할 수 있고 유럽, 아시아, 러시아 등 기타 해외 증시도 대부분 유동성 장세로 강세를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유가는 큰 변동 없이 배럴당 80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안정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율은 원고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원화는 달러당 1,000원이 붕괴될 수 있고 엔화는 백연선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GDP 전망은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전망치 7.5%를 상회하면서 8%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고 미국, 한국, 일본은 1%에서 3%로 최악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럽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국내 증시는 상고하고로 사상 최고치 2,231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500포인트도 돌파 가능하겠습니다. 최대 구간은 2,000포인트 후반대인 3,000포인트 근접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망업종은 전기가스, 통신, IT, 금융, 내수업종과 철강조선, 화학건설 등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면은 목표가 200만 원 이상으로 조정 후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유자는 계속 홀딩하고 매수한다면 150만 원 이하에서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핸드폰 시장 내 스마트폰 비중이 2012년 30% 이하에서 2013년 말 40% 도달 시점까지 삼성전자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주 8일 알코아를 필두로 미국의 4분기 실적 발표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난 3분기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했는데 4분기 전반적인 전망은 어떤지 미리 들어볼게요.
4분기 실적의 눈높이가 네. 좀 낮아졌다는 점, 이런 점에서 예상치에 근접한 실적을 대부분이 발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8일부터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재정절벽 협상 이런 외부적 요인에 뉴욕 증시가 풍향계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실적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 때 S&P 500 기업을 중심으로 약 3년 만에 분기 실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4분기 때는 이보다는 조금 더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재정정벽 리스크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현금 유보율을 좀 높이고 투자를 줄이는 관망 심리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감량 경영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일부 기업에게는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재무제표의 호전 소식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결산법인 기업 22개가 12월과 11월에 걸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익 성장률은 1.4% 증가했고 매출액은 3.5% 증가를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로는 오라클과 페덱스, 나이키 등을 현재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11월 결산법인의 이익 신장세가 안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의 4분기 실적도 예상치만큼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관측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분기 말에 기업들이 예상한 4분기 실적 전망은 좀 부진할 것으로 나왔었는데 S&P 500 기업의 이익 전망치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3분기 때 이제 9월 말 10월 초만 해도 이익 신장세를 상당폭 높게 잡았다가 많이 낮춘 상태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 전망치를 낮춘 부분이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기제로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톰슨 로이터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4분기 S&P 500개 기업들의 실적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 내지 6% 정도 수준에 오를 것으로 현재 밴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순이익률은 2.8% 정도가 평균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이보다 조금 낮은 1.9% 정도 신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면에서 매출액은 글로벌 수요 증가가 예상보다는 더디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 순이익률 면에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금 유보율,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를 제어하는 이런 흐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팩트셋이 그 예상한 수치도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만 본다면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무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업종별로는 IT와 금융업계 수치에 현재 가장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살펴봐야 하겠죠. 편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T와 금융업종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익 신장률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에서는 이제 범용 PC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델 컴퓨터 등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애플과 삼성전자 이런 쪽의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다소 매출이 크게 신장하면서 범용 PC 업체들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주말에 12월 비농업 부분 노동부가 집계하는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설과 제조 부분이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톨브라더스 등
건설과 주택 관련 업체들은 예년 수준의 이익 신장세를 현재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범용 PC 업체는 다소 부진하겠지만 건설과 주택 관련 업계, 그 다음에 애플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가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유가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지난번 12월 오펙 정례회에서 올해 생산량이 동결된 바 있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오페크 정례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브리핑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오페크가 올해 석유 수요를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날 오페크 정례회의가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열렸는데요. 1일 생산량을 현재 오페크가 생산하고 있는 3천만 배럴로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리 알-라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올해 글로벌 경제가 불안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원유 수역 측면에서 수요량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오페크 회원국이 아닌 비오페크 회원국의 수요 증가로 이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도 올해 1일 원유 수요량 증가가 1일 평균 86만 5천 배럴로 약 11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잡고 있어서 원유 수요 측면에서는 오페크와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올해 수준의 비슷한 수치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에너지기구와 오페크의 올해 원유 수요량 거의 같다고 봐도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면 미국의 시각은 어떤 상황인지도 살펴봐 주시죠. 그 크게 변화의 추세는 그 수치 면에서는 비슷한 수치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의 변동 추이는 투기적 수요가 조금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된다는 점이 IEA와 오페크의 현재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 자체적인 에너지 정보 업체인 플랫스가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의 올해 밴드를 80에서 90달러 밴드로 제시를 했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제시한 부분인데요.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93달러 09센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90달러 이상으로 올라간 부분은 재정절벽의 부분 타결로 인해서 상당폭 조금 상승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EA나 오페크 두 기관 모두 올해 원유 수요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고요. IEA가 4분기 때 원유 생산량의 증가 수치를 11월 보고서와 12월 보고서 내용에서 근사한 수치로 현재 잡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올해 원유 수요는 큰 변동이 없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조금 더 고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원유 수요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이 올해 빅 메이저 원유 업체 수익성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봐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는 이익 신장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을 비롯한 빅 메이저 업체들은 그대로 원유의 그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원유 가격의 안정성 면에서 수익의 그 안정성을 조금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 메이저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변수 하나가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유동성 변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이런 부분이 유가의 변동성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연준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매월 400억 달러의 매입 규모를 가져가고 있고 올 1월부터는 국채의 450억 달러의 매입 규모를 현재 확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의 현재 개발이라든지 시추 작업, 이런 부분에 활발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내 시추 설비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코노코, 필립스 등의 이익 신장세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해서 낮은 가스 영향이 유가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가의 변동성은 투기적 수요의 변동성이 조금 제어된다면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라고 이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000포인트 붕괴될 위험에 놓이기도 했었지만 코스닥 지수는 500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좀 상승을 키워왔다. 그래서 지금은 손바꿈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왜곡이 됐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주가가 좀 하락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전일 대비 0.37% 하락을 했죠. 그래서 2011.94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급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외국인이 다시 사자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면서 주가를 하방 경직을 좀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뉴욕 증시를 안 볼 수가 없었죠. 뉴욕 증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역시도 조금은 하락폭을 키워갔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도 조금은 하락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8일부터 시작이 됐죠. 8일부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관망세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나 포스코 이런 대형주가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지 그 중소형주는 크게 하락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코스닥은 말씀하신 대로 좀 상승폭을 키워왔죠. 이제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눈길이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전일 대비 5.77포인트 상승했죠. 504.84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는 조금은 중소형주 위주로 또 눈길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세를 좀 보여줬죠. 그리고 개인만이 차익 실현을 보이면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 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특징주라 한다면 모바일 관련 주죠. 8일부터 시작됐죠. 직불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직불 결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KG 모빌리언스나 다날 또 한국 사이버 결제 그리고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워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 본다면 뭐 대한 해운이죠.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5곳 업체에서 인수 의향서가 들어왔죠. 그래서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3일 동안 48%나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앞 시간도 살펴봤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주 알코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 좀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일부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실적 발표 4,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치만큼은 나오겠다 이렇게 전망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실적 장세가 다시금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좀 발족을 했죠. 6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접목되면서 주가는 상승폭을 좀 키워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다우 증시가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 시작을 하면서 308포인트나 올라왔죠. 세 자릿수 올라온 거는 그동안에 한 5번 정도 되는데 308포인트까지 오른 거는 처음이죠. 그래서 개장일에 처음으로 308포인트까지 오르고 세 자릿수로 올라온 이후에 그 해는 한 7% 정도 주가를 상승으로 보여줬다. 뉴욕 증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 역시도 이에 따라서 조금은 상승폭을 키워가고 이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 미국도 재정절벽 반이지만 반이죠. 그 증세는 좀 합의가 됐지만 지출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달 연기를 시켜놨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반은 합의가 됐다. 이런 부분.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안정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완만한 상승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외국 자금 역시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폭을 키워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 코스피 포함되는 대형주 위주냐 아니면 뭐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위주냐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 그래도 네. 대형주 위주 쪽으로 다시 눈길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나 포스코 뭐 이런 부분들 대형주가 좀 하락폭을 키워왔죠. 다행히도 역발상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락을 계속 키워갈까 아니면 지금은 가격을 다시 지지선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키워갈까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 장세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가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적 발표한 당일날은 좀 빠지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진 이유는 그 차익 실현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관 그리고 투신에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펀드 매도세 때문에 삼성전자나 포스코 이런 부분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예전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대형주 위주로의 투자 전략, 특히 낙폭과대된 대형주 위주로의 투자 전략이 지금은 좀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자동차주가 모두 다 포진이 돼 예. 있더라고요. 이 기아차와 현대차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엔저 때문에 그러거든요. 엔저 네. 때문에 자동차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역발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이 되면 네. 그 이후에는 다시 매수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지금 국내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이 50% 이상 이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엔저 현상은 이미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워간다면 그때는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발상의 측면에서 한번 뭐 자동차주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적정한 가격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현대차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현대차 지금 20만 원대가 지금 가격의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20만 원 선까지 하락을 한다면 지금 하락폭을 23만 원에서부터 지금 하락폭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하락폭이 어느 정도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20만 원 선이 되면 현대차는 다시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를 좀 보여드리면 기아차 역시도 차트상 5만 5천 원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네.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은 기아차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또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매일 유업 좀 들고 왔습니다. 음식업종 지금 CJ제일제당이나 뭐 농심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음식업종이 좀 더 각광을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있고요. 메일유업 역시도 지금 차트상 3만 원대 강한 지지선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 매력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5일선 역시도 골드 크로스 보여주면서 3만 원 이후에 계속적으로 골드 크로스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네.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상당히 높게 내고 있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먼저 말씀드리면 전년도 155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벌써 9월달에 221억을 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벌써 훨씬 상회하는 이런 이익을 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전년도 45억을 냈는데 올해 벌써 9월달에 150억을 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급 사항인데요. 외국인이 그동안은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왔다가 어제부터 1월 4일부터죠. 매수세, 그리고 기관 역시도 매수세. 외국인의 패턴을 보면 5%대까지 보유 비중이 줄어들면 다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5%대부터 다시 7%대까지 비중을 높여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번 고가죠. 38,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가,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이죠. 한 28,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 한 8%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더라도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예. 급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금 네.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하자마자 매수를 하셔도 좋긴 하지만 네. 한꺼번에 매수는 하지 마시고 좀 분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분할적으로 네. 매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메일유업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오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월 24일까지 49일간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국정 인수 인계 작업을 추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FRB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들이 실업률이 7% 안팎 수준으로 떨어지면 양적 완화를 종료하게 될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LG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LG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시장 선도를 위한 적기 투자와 선제 투자, 그리고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사 3사가 오늘부터 66일 동안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30일까지, SK텔레콤은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KT는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재를 받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50일 대장정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새로 출범한 인수위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27조 원, 향후 5년간 135조 원의 복지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올해도 3% 성장이 힘든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원을 다양화하고 예산 지출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금융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법률안 개정에 찬성하는 만큼 민주통합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 연간 10조 8천억 원을 확보하고 또 예산 집행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16조 2천억 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현재 국세청은 범칙 조사와 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 조사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들어 이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를 활용하면 얼마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100% 활용할 경우에는 4조 내지 6조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통합당도 올해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비대, 또 개인정보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속 FIU는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혐의 거래 보고 정보를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요. FIU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이 같은 정보 중 5%가량만 무작위로 심사해서 이를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세 범칙 사건에 한해서 국세청에 제공되던 FIU 자료가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조세 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로까지 확대됐는데요. 이번에 추진하려는 방안은 탈세 예방 목적까지 확대해서 국세의 부가 징수 업무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FIU 자료 정보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셈인데요.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또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죠. 실업률 하락의 관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아무래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시간으로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실업률이 7.1%까지 떨어지면 FRB는 이를 고용시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FRB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매월 모기지 채권 400억 달러와 국채 450억 달러 등 총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FRB는 채권 매입에 대해 고용시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FRB 위원 가운데 강경파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또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도 미국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2013년 FRB는 채권 매입 중단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또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죠.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도 이날 연말 실업률이 6.8 내지 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로금리의 실업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6.5%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실업률은 7.8%였습니다. 네, LG그룹이 올해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총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채용도 지난해보다 훨씬 확대하기로 했었는데요.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까요? 네, LG그룹이 시장을 선도하고 또 국민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올해 집행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총 20조 원의 투자 금액은 지난해 투자 실적인 16조 8천억 원에 비해 3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전자 부문에 13조 4천억 원, 이 돈을 먼저 투입하고 또 화학에 3조 5천억 원, 또 통신 서비스 부문에 3조 1천억 원 등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투자 20조 원 가운데 시설 투자 금액이 14조 원,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6조 원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18.6% 또 20%씩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설 투자를 또 사업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요. 전자 부문에서 초고해상도 모바일용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유기 발광 다이오드 올레드라고 하죠. 또 산화물 반도체 등 생산 라인 구축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LG그룹은 지난 2011년에는 21조 원 투자를 계획했다가 시황부진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었죠. 이번에 사상 최대 투자를 계획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좀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지만 또 그래서 직접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지만 또 LG가 또 예전에 이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구문무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구 회장과 LG그룹의 절박함과 또 투지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LG는 지난 2011년 20조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가 투자 규모를 삭감했고 지난해에도 투자 규모를 줄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인 TV와 스마트폰, 통신 부문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격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 회장 지난 신년회 자리에서 또 2013년 LG의 화두로 시장 선도와 철저한 실행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것만이 LG의 길이다. 이런 구 회장의 지론을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올해 LG 투자 계획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TV와 스마트폰 분야에 초점을 둘 텐데요. 또 TV용 디스플레이는 물론 카메라 모듈과 소형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폰 부품과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LTE 통신 기술 등이 올해 주요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부터 LG U+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금 일단은 가장 손해되는 금액은 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손실 금액은 한 1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방통위가 지난달 24일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쳤다. 이런 이유로 총 이 세 개사에 118억 9천만 원의 과징금과 총 66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었죠. 이번에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일단 LG U+가 오늘부터 24일간, 또 SK텔레콤이 22일간, KT가 20일간 각각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들어가는데요. 하루 좀 손실 규모가 6억 내지 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실 금액 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영업 내에서 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기 변경 가입은 아무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기 변경 가입자들이나 아무래도 결합 상품 가입자 유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